아, 많이 오셨네요. 앞줄에 앉아서 기회를 못 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영문 키스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기관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1년에 그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입되는 그 R&D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저희 기관은 미래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그 기재부가 짜는 1년 국가 예산 중에서 R&D 쪽에 관련된 예산 18조에 대한 그 예산 조정안을 짜는 작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또 5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짜리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25년 후에 한국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주기적인 예측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뭐 5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대형 R&D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래예측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키스텝에서는 한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그 미래부에 그 설치되어 있는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수행했던 미래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고 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및 우리 사회의 도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서론, 일자리 변화 동인, 그 변화 동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자리 변화의 어떤 트렌드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 도전 방향들, 그리고 그 도전 방향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죠. 앞에 두 연작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역량이 변화된 역량이 필요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역량을 갖췄을 때 그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또 일자리를 찾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다. 긍정과 부정적인 미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하시는 분은 다시 부정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작년에 이세돌 기사 때문에 시작된 면이 크죠. 죄송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불과 2달 전에 작년 1월에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뭐 2020년까지 510만 개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보고가 나오면서 약간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체감은 되지 않았죠. 이세돌 기사가 지는 날, 세 번째 삼국 지는 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저희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기계가 뭔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남아있는 인간의 역량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또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차 산업혁명이 바꾼 거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노동력을 바꾼 측면이 큽니다. 2차 산업혁명은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동력, 신체적인 노동력을 바꿨다라고 하는 측면이 크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사회를 이끌었지만 여전히 개인 수준의 지식 노동을 도와주거나 약간 대체하는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세돌이 질까? 거의 다 이긴다는 기대가 많았죠. 이제 이게 딱 현실화되니까 인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집단의 지성까지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남아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개인과 단체의 신체와 지식 영역을 다 이제 기계가 들어오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래부 말고도 한 8개 부처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걸로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좀 화두가 됐었죠. 저성장, 성장 동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불평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의 삶의 불안정성 관련돼서 굉장히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사실은 이때 가졌던 불안감은 많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대선 주자들께서 많이 또 일자리 관련된 정책도 내고 계신데, 자, 사라졌는데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변곡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네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본격적인 변화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지하기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왓슨이라는 것이 모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쭉 그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세돌이 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 일자리를 뺏길 수 있구나, 아니겠구나,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조금 일어났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앞에서 뭐 유니콘이라는 회사도 저희 첫 번째 그 기조 강연에서 언급을 하셨죠. 그 유니콘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아마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Exponential Organization, 뭐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기하급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덩치가 큰 회사, 매출 규모의 덩치가 큰 회사는 실제 구성원들의 숫자에서도 덩치가 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란다 커가 결혼한 최근에 상장된 스냅챗, 20대의 CEO가 운영하는 스냅챗, 돈 엄청 법니다. 직원 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말까지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수에게 다 집중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 제품, 기술이 나와도 쓸 돈이 없는 거죠. 일자리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양존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현실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점점 부정적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완책, 대응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맞죠? 뭐 이런 건 다 그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2016년 3월에 졌습니다. 2017년 4월이 됐죠. 1년 1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바둑기에 일어났을까요? 올해 1월에 그 온라인 바둑에서 그 아이디를 가진 프로그램이 60연승을 거둡니다. 세계 뭐 1, 2, 3위 뭐 다 포함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알파고 버전 2.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곧 커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국을 하고 바둑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이세돌이 아마 인간이 알파고한테 거둔 마지막 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달에 일본에서 이 알파고의 다음 한 3위권 정도 되는 일본의 AI 그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가 참여를 한 바둑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국 방식이 좀 재밌었어요. 인간 기사 3명, AI 1명. 그래서 4명의 기사가 동등하게 겨뤘습니다. 물론 아직 실력이 좀 안 돼서 딥젠고가 아마 최하위를 했을 거예요. 3위를 했나요? 자, 곧 있을 커제하고의 대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일단 둘이 하겠죠. 근데 둘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대국들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 여러 명하고 AI하고 붙는 거, 또 인간하고 AI가 팀을 짜서 서로 붙는 거,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바둑이 이렇게 사양 산업이 될지, 사양 그 게임이 될지, 아니면 계속 활기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활기를 찾는다고 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어떤 다양한 대국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인간하고 기계하고 한 팀이 돼서 하는데 의견 충돌이 나요. 인간이 보기에는 저 AI가 들려가는 수가 굉장히 이상한 수일 것 같거든요. 반대를 하여. 근데 저희가 봤지만 이상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신의 한 수였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게임이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상 그 직업 현장에, 내 사무실 안에 나를 도와주는 AI가 들어와요. 둘이 의견 충돌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일자리를 우리는 많이 잃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를, 이 AI 자체를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AI 윤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에 활용처를 어떻게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드는 노력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 변화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일자리는 사실은 이런 그 변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인구 구조나 사회 경제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는 항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고령층 여성 인력이 일자리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점점 돼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참고로 그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7이고 행복도는 58입니다. 경제 규모는 11위 또는 뭐 13위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격차가 크죠. 사람들이 이제 저 이상 돈을 많이 벌어도 정부가 우리나라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제 거기에 동의 안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여기 순위에서도 OECD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는 거는 앞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거다. 또 이제 그 데이터 뭐 이런 지식 경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전망이 있고요. 뭐 국가 간 인구가 확대되고 다문화주의가 뭐 확대될 거다.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가 커질 거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죠. 이 왜 기술이 전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말을 할까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이민아 그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무한하게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성장하고 있고 그걸 또 에너지적인 측면의 지원 아래 컴퓨팅 파워가 무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앞에 뭐 융합, 뭐 여러 가지 연결 이런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 다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변화한다.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업무에서 발생하는 중간 어떤 그 생성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는 노동, 토지, 자본에 준하는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한 독일의 국가 비전서, 그 여당의 기민당이 발행한 그 국가 비전서를 보면은 챕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인더스트리 4.0, 2장이 노동 4.0, 3장이 자원 4.0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앞으로 국가 자원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 국가 4.0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팩토리에서 출발을 많이 했지만 계속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다룰 때 좀 그렇게 전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안에서 기계와 사람과 또 핵심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데이터의 가치가 변하면서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날 거냐, 뭐 인간 기계의 역할 변화하고 현실 세계, 가상 세계 결합, 아까 이거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고, 감성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뭐 기술이나 산업이 더 이상 분류가 좀 무의미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안에 기존의 모든 분류 체계는 약간 무의미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도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 저쪽 통계가 보면 국가 통계가 보면 이제 화학 밑에 있습니다. 생물인데 화학 밑에 있어요. 근데 못 바꿔요. 그 기존 경제학이나 기존 데이터 시스템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죠. 제가 키스텝에서 한 3년 정도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를 담당했었는데 융합분류 만들어달라고 하는 수요 때문에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들어서 시스템 반영하는데 2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2년 후면은 또 새로운 융합분류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융합분류라는 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마이닝 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분류체계인데. 근데 어쨌든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발길이 먼데요. 아무튼 저는 이민아 교수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미래의 변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연결, 또 연결. 초연결사회라는 말이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연결의 속성은 뭐냐면 경계가 붕괴된다는 거죠. 이미 많이 느끼고 있어요. LG에서 광고를 만든 건데, 이거는 퇴근하기 전에 직장인이 집안에 있는 기계들과 채팅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하고도 채팅하면서 지금 맥주 몇 병 가지고 있니? 내가 안 사가도 되니? 세탁기가 말을 걸어오죠. 내일 와이셔츠 빨까 말까 합니다. 청소기도 미리 청소를 해놓고. 자, 대화를 하는 게 보통 저는 퇴근하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와이프에게 오늘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애들하고 밥 먹고 자. 애들은 자기 전에 아빠 아직 안 와? 먼저 잘게. 주로 사람이죠, 가족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닝이라는 회사는 이제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미래 기술에 등장하는 디스플레이가 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삶을 편하게 할지 불편하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길어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을 뜨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네. 이게 그냥 뉴스 같죠? 근데 저기에 갑자기 이제 회사 사람이 나와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뭐 서로 회의를 하거나 이럽니다. 정치질을 하다가도 자, 오늘의 무슨 스케줄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갑자기 고민을 하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끝냈죠.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기술인데, 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진 혼합현실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기어 같은 거 안 쓰고 있어요. 고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체육관에서 어딘가에 많이 숨겨져 있는 카메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게 꼭 아까 학회한다고 멀리 간다 그랬죠? 근데 갈 필요 없는 거죠. 자,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그 고글 기어를 만드는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인수를 했을까? 페이스북이 채팅이나 그림 파일 전송 그런 SNS에서 벗어나서 소셜 VR로 발전해 가려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그렇게 되겠죠. 자, 학회를 예로 들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여행 기념으로 친구랑 어디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자, 여기까지는 근데 좀 가벼운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상과 감성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징 대학의 이제 뭐 교수가 만든 약간 병원에서 좀 이렇게 간호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인데 만든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좀 줄겠죠. 나랑 비슷한 친척이나 가족이 뭔가 간병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섞이는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이제 연결돼야 된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하고 삶의 질도 이제 사실은 동등하게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뭐 국가 문화도 사실 무의미해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몇 년만 지나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저 앱스토어에 올리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국내 시장에만 올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가서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갈까요? 작년 1년 동안 이거 이제 해본다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근데 대동소이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근 한 1, 2년 내에 나온 보고서 한 80건을 분석을 하고 또 국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검토와 자문과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나온 이런 변화들은 사회를 사회 환경에서 휴먼 네트워크를 굉장히 더 강화시킬 것이다. 근데 그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기존처럼 뭔가 이렇게 친구나
뭔가 이렇게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도움되는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내 사무실 안에 있죠. 내 옆에 있죠. 아니면 내 동문들 정도나 가끔씩 연결해가지고 이런 걸 주고받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문화 이거보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 구조 자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라든지 아까 뭐 유니콘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취업이 어렵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식 창출이 가능한 지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직접 1인 기업의 형태로 자가고용을 하는 그 자가고용의 대부분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창조 서비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이외에 1인 기업 또는 자가고용의 형태의 경제 주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직업의 매개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 환경은 굉장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가고용인 사람들과 그때그때 프로젝트식으로 만나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은 이제 약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무실을 바꾸고 컴퓨터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더라도 계속 내가 하던 그 작업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업무를 끊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직업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분명히 사라지고 있죠. 예, 아마존에서 아까 아마존고를 만들었더니 매장의 직원 수가 전체 1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키봇이라고 하는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데 피커들이 다 사라져요. 피커가 뭔지 알죠? 주문서 보고 뽑아가지고 배송하는 데까지 그거 없어집니다. 근데 자 그런 데가 없어지지만 또 생겨나는 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 생겨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역할은 변화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니까 기존 직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간단한 역할은 로봇이 하고 사람들은 그 로봇의 간단한 업무 결과를 활용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이 더 세분화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그 주로 이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수요 자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거에 대응하는 직업 자체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그 기술 자체가 융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직업 자체도 기존에는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직업이었는데 그것이 약간 융합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지막 그 요새 IoT 뭐 박사 받고 이렇게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도저히 자기는 직업이 줄어든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대요. 너무 바빠 죽겠대.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기술이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되면 그거를 직접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고령층이면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직종, 또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하는 형태의 직종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응급의사 같은데 저희 왓슨 이런 요새 그런 AI 프로그램 나오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토의를 해주고 그런 걸 감안한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의 역할이 조금 더 바뀌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진단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수요가 세분화되고 이런 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독립 직업으로 정착된 직업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곧 생길 것 같죠?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요가 세분화되면 다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TV 수리기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다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이런 직업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이건 융합형 직업입니다. 저희가 발표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기자들한테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하면서 요리사 농부를 발표를 하느냐. 근데 잘 생각을 해볼까요? 이 요리사가 직업일까요? 농부가 직업일까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리를 하는데 시장에 가락동 시장에 가서 파는 농작물만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해서 키워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키우는 게 그냥 텃밭에 씨 뿌리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도시 농업에서 말하는 그 실내 온실 시스템에 약간의 생명공학이 첨가된 뭐 이런 걸 키워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식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더 맛깔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그 혼합 현실 봤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새로운 과학 기술은 뭐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거는 지금 없는 직업이죠. 계속 생겨나겠죠.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 책은 한 240페이지 되는데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PDF 원본이 전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책자를 사시고 싶으시면 15,000원 주고 이 출판권 양도회관 출판사가 저기 서점에서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으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좀 소장을 하고 싶으시면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회와 도전을 보실까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변화 이외에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있죠.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변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밑에 전혀 튀어오르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은 최근에 살짝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인구 비중도 전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요. 청년 실업률 아까 프랑스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더 심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만 보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근데 걱정이 좀 안 돼요. 독일 못지않게 프랑스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제도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특히 자가고용이나 그런 비정규직에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시작이 늦은 것 같죠. 어쨌든 굉장히 늦습니다. 뭐 39위, 그 다음에 임시직 고용률이 22,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하지만 역량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또 안 돼요. 기본적인 역량 세 가지를 봤지만 이것만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력인데 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20대, 30대 세계 최고인데 자, 한 40대 지나면서 평균으로 내려오더니 50대, 60대 최하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세대 간의 교육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해요. 근데 부가적인 원인을 이렇게 조사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때 학교에서 배운 우수한 역량을 집에서도 잘 안 쓰고 회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회사 가면 그냥 회사 방식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앞에서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고용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80%에 육박하는데 근데 그 전체적인 국가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제조업이 고용 비중에 비해서 생산량이 한 10%도 높은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별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행인 거는 여러 가지 그 전망 중에 직업이 꼭 그 낮아지는 가능성만 있느냐,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직업의 수가 증가한다는,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뭐 그런 전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망한 자리에서 보면은 뭐 늘어나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OECD 보고서인데
우리나라가 자동화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들, 한 50% 이상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직업들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또 속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직업 구조의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말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도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직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화상 회의 안 하고 굳이 불러가지고 지시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피드백 받는다면서 또 지시하고 직접 시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구조 자체가 그걸 바뀌는 거를 좀 느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전망은 이겁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의 증가 전망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네요. 하다 보니까. 한 5분만 더 주시죠. 예. 저희가 이 47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더 해봤어요. 기술 발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변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아무나한테 한 게 아니고요. 319개 기업의 인사채용 부서장,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전문가 92명, 대학의 경력개발 전문가 68명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변화가 그 일자리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경제사회적인 것보다 상당히 몇 %씩 높게 나옵니다. 이제 가장 주요 동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영향,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업무 환경 개선에는 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언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대체로 202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느리게 전망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WEF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대체로 한 2017년, 18년 이렇게 늦은 거는 한 2개 있어요. AI하고 로봇. 오히려 우리가 이 걱정하고 있는 AI 로봇은 조금 늦게 전망하고 나머지 모바일, 클라우드 뭐 이런 대부분의 IoT 이런 것들은 2017년, 18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구조인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이기를 바라야죠. 전자면은 큰일 났죠. 최근에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했더니 기계나 장비, 프로그램, 제조기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짜 변화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유지가, 전문성이 유지가 될 거냐, 업무가 변화할 거냐, 대체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대체는 한 30%, 40%. 근데 이거 세 개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에서 더 둔감해요. 정책이나 진로지도 전문가에 비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도 크게 안 일어날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냥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약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해도 좀 작은 편입니다. 역량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업무 처리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업무 관계 업무 내용에 관련된 역량,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회관계 역량, 소위 줄 잘 서고 네트워크 잘 관리하고 이 세 가지 역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빨간색으로 보면 5년 후에 뭐가 바뀌냐면은 시스템적 역량,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여기 이건 외국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인데 테크놀로지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고 기존의 중요한 역량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순위를 보니까 방금 중요했다라고 하는 역량들일수록 외국 대비 수준이 좀 낮다라고 또 응답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역량 개발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그 젊은 세대의 우수한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대신 미래에서 원하는 그 역량을 더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사회적 환경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혁신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금 이제 뭐 그 WEF에서 발표한 9개 역량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참여하신 475분에게 이걸 위한 설문을 좀 설계를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단계를 거쳤고요. 뭐 네트워크 분석도 하고 FGI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창의성하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많은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미래 역량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결과론적인 역량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거 다 갖고 싶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질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찾아봤더니 저희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자체를 좀 다르게, 기계와 다르게 그 인식된 문제로부터 대안을 도출하는, 해결법을 도출하는 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한, 이 다양성은 주로 이제 사람의 협력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계가 이제 동료로 등장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놓는데,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정말 완벽하신데 이런 거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지 버틸 수 있는, 지금처럼 리모컨만 누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비싼 기계일수록 그게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량을 11개를 뽑았습니다. 이 문제인식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비판적인 상황의 성령, 그것들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대안 도출하는 데는 주로 협력에 관련된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 휴먼 모니터링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다시 대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섞였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능력은 디지털 분해력, 그 다음에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능력, 그 다음에 휴먼 컴퓨터 조합력이라고 해서 둘이 충돌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융합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융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멀티, 인터, 트랜스. 이거는 지금도 우리 대학에 많이 있어요. 뭐 다학제 과정, 협동 과정 이런 거 있습니다. 이쪽 공대 가서 하나 듣고 경대 가서 하나 듣고. 근데 인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의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요. 트랜스는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영역인 거죠. 사실 2단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앞에서 말하는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연결해서 인터 단계인지 트랜스 단계인지 좀 고민해 보시면 트랜스 단계 쪽에 가까운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뭘 갖춰야 될까요? 이 어렵지만 다양성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류만 좋아하고 비주류는 좀 평가를 적게 받고, 이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의사는 굉장히 전문가고 고소득층이겠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는 기술도 잘 다룹니다. 어떤 기술? 아까 말한 홀로그램 같은 혼합 현실 그림. 좀 긴가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 앞에 이렇게 수술 개복하기 전에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발생할까요?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개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로봇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실제로 이런 영화가 있었죠.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헐. 그렇죠. 그녀라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헐. 네. 그 헐한테 실현당하고 짓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저런 데서 사실 직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패스할게요. 이건 뭐냐면 스마트곡을 가지고 쓰고 들어가면은 그냥 간단한 실험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엔 석사 정도 하고 어디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석사를 안 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여기 나오는 모든 악기 소리를 입으로 따로 녹음해서 한 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혼자 뭔가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다 한 거지만은 앞에 휴먼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뭘 해도 전문 회사가 만든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절대 직업을 잃지 않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네요. 자,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이 이분일 것 같은데 이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합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연결 안 하던 걸 연결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연결이라는 단어를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2007년 금융위기 났을 때 스탠포드 대학생의 태반이 졸업하면서도 직업을 못 가졌을 때 졸업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을 뒤돌아서 돌아보십시오. 여러 개의 점이 찍혀 있을 거고 그 점을 쭉 이으면 자기만의 독특한 선이 하나 생길 거고 그 선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서 다음 점을 어디에 찍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을 가지고 뭔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유의 말을 합니다. 정확히 표현이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연결을 되게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했고 기술과 감성공학을 연결했고 인문학을 연결했고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결했고 사람들이 그전까지 잘 안 하던 거였죠. 그래서 연결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시스템은 이제 국가에서 사실 할 일인데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고 직업 다양화할 수 있는 문화, 아까 메이커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 만들자는 거였죠. 그러면 기업 문화도 같이 변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제조업 혁신하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두 개가 융합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제 정책에 요구하는 사항들이고요. 여전히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자기 평생 그 교육 계좌 같은 게 있어요. 나도 돈을 내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돈을 내고 국가에서도 돈을 내고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재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직업 받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하위 내용들을 해놨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30초 안에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의 과학기술, 기술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벌써 5년 지났어요. 저희 부서에서 만든 과학기술 예측조사 중에서 미래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기술들만 모아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미래기술 정책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몇 대 기술 선정하고 그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피킹 더 위너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융합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지금보다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IT 인프라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더 미래스러워요. 그런 기술들이 적용돼서 나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을 뿐인데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그 매니저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너 병원에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는 동영상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삼성병원에서 폐지 주로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과 경제적 수입을 고려해서 몸에 웨어러블을 달고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것을 주기적으로 걷게 만듭니다. 그분들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돈도 더 많이 받죠. 한 가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헬스케어는 또 삶의 질의 수요가 높아지는 관점에서 서비스에서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헬스케어의 모든 목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남자건 여자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죽기 직전까지 이 지치는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프레시하고 생기 있고 액티브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수요의 본질에 집중을 해서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이런 관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사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인간은 인간미 넘치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혁신의 증가로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노동도 적게 해서 여유 있는 사회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시점인가 되면 로봇세도 도입하고 개인 소득도 보장해주고 뭐 이런 제도, 보완 제도가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노동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 재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런 거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사실은 물론 사회제도가 바뀐다는 가정하에 내가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 서비스를 기존의 기계화되고 있는, 자동화되고 있는 제조업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그 제조업에도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여기에 집중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